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보스트먼인가? SBS에서 하는 그 방송을 봤는데 그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일단 이번 영상에 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이 1월 16일날 포크가 몇 시 정도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트론이 어떻게 되고 네오가 어떻게 된다 오미세고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이번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제 주로 이제 요즘에 이런 영상을 다루기 시작한 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개별적으로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재성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 자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나에 관해서 당위성을 찾아보려면 사실은 미중 무역전쟁이나 아니면 그 외 전 세계의 경제하고 화폐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국내 사정은 어떻게 되나, 해외는 어떻게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나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거 말고 그냥 코인이 어떻게 흘러간다 이것만 알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만약에 수익을 칠 수도 있겠지만 조금 크게 수익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개별적인 코인으로 접근해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어느 정도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어느덧 20살 된 유로와 달러 패권 넘기엔 아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2위 통화로 자리 잡았지만 국제 여신 비중 달러의 절반 불과, 실효 환율도 떨어져 유럽 내부서도 불만의 목소리 커져. 왜 갑자기 이런 뉴스를,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뉴스를 왜 갑자기 내보내냐.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달러의 어떤 패권에 관한 그런 것도 예전보다 되게 많이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로에 관해서 이렇게 보시면 유로와 탄생 후 20년의 변화예요. 그래서 1999년부터 지금 현재인데 참가국이 처음에는 11개국에서 지금 현재는 19개국, 그리고 명목 GDP가 6.7조 유로에서 2017년에는 11.2. 실질 효율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탄생했을 때보다 20년이 흐른 후에 지금이 92.7%로 한 7.3% 정도가 지금 감소했잖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세계 외환 보유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조금 늘어났긴 했는데 국제 여신 비중에서도 28.90에서 29.50으로 별로 많이 그렇게 늘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국제 송금 비중도 제일 가장 중요한 건 44% 2012년 이랬는데 2017년 들어서 35.7%란 얘기는 사실상 국제 송금에서 비중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만약에 달러의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2의 통화의 왕이 유로인데, 유로 자체도 지금 그런 거를 이제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0년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는 유로화의 위상을 크게 훼손했다. 유럽 내부에서도 유로화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단일통화 사용이 수출대국인 독일에는 유리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도 나왔죠. 그리고 처음에 2010년 그리스발이라고 나왔는데 그렉시트, 그리고 지금 나온 거 이탈리아. 이탈리아 금융 문제도 터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유럽에서 유로 도입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기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통화는 하나이지만 재정은 각자 꾸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 뉴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사실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미중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장세가 다음 통화를 더 굳건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패권을 이어받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실 자격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미국 달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국이냐? 중국도 사실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극체제로 흘러가는데, 통화 시스템 자체도 IMF 바스켓에 예를 들어서 달러부터 해서 위엔화나 엔화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유로나 여러 가지 통화 6개 통화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거기 암호화폐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나머지를 다 통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 경제마저 꺾이나 10년 나홀로 호황 병곡점 다다를 듯이라고 이런 얘기가 뉴스들이 점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준 경제 선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미중 무역전쟁, 선진국 경기 둔화 등 악재 수두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다시 달러가 흡수되고, 그리고
그리고 신흥국 경제는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반대로 보는 시각이 뭐냐면,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 통화시장 자체가 위험 불안 요소가 더 극대화되고 주식시장도 더 많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예전에 이제 TS인가 그거랑 MSCI인가 게이트를 통해서 신흥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인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그런 뉴스라고 저는 이 뉴스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 경제도 부담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뭐 지고 미국이 이길 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한 발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들어가서는 아마 제 말대로 아마 거의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고 뭐 정치를 못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선방할 확률이 높은 나라도 한국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분명히 몰려올 거다.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이제 2019년 글로벌 경제 5대 리스크라고 여기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항상 계속 얘기하는 거,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시진핑 정격 통화 탈출구 찾을 가능성. 그래서 내년 1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될 미중 무역전쟁 해결을 위해 실무협상을 앞두고 양측 전상이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그리고 내년에 가서 이제 그게 틀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무도 그거는 모르죠. 이런 게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금리 인상 횟수가 연 2회 우세, 연준 내 매파가 변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셧다운 문제가 발생한 게,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한 거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걸 오히려 우회적으로 다른 식으로 이제 표명을 한 게 사실은 셧다운을 일부러 유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가서도 아마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불거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달러라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트럼프 리스크, 미 연준 동맹까지 흔들 불확실성 커져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내년 가면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아마 집권을 하고 중장기로 만약에 다음 차기 정권에서도 만약 승리를 잡는다면, 그 여파는 아마 미국한테 계속해서 치명타를 입힐 확률이 높죠.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란 인물이 다시 재선될 확률이,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뭐 중국이 신흥국 경기 리스크, 중성장률 6% 아슬, 신흥국 자본 유출, 이런 대부분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칼럼니스트들, 경제 칼럼니스트들이 분석하는 게, 강달러가 돼서 이제 뭐 신흥국에 있는 자본들이 빨려 나와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신흥국들은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시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번 4번은 그런 식의 방향성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5번이 영국의 브렉시트 성공할까, 3월 29일 마감 시한 두고 협상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론 슬슬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영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영국이 만약에 잘못되면 저는 이게 도미노같이 전 유럽에 걸쳐서 아마 파급이 엄청나게 아마 영향을 미치고, 유로라는 통화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에 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뭐 파업을 한 해 만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파업하기로 결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 국민 파업 돌입 하나, 합의안 부결, 은행권 노사 관계 삐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민은행에만 관된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내달 8일 파업 돌입, 하나은행 인사체계 통합안 부결, 신한은행은 행장 인사 관련 비판, 지주전환 우리은행만 상호협조. 우리은행은 사측이 노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낀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임금 받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분란이 국민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한이나 하나나 제1금융권부터 해서 제2금융권까지 밑에까지 이 여파가 엄청나게 몰아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뱅크,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마 대대적인 어떤 뭐 인사 이동이나 아니면은 뭐 감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2019년 중반 넘어서 연말 가면은 아마 대대적으로 아마 불어닥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좀 전에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적인 금융
금융권이 요즘에 국민은행도 이제 되게 18년 만인가 뭐 노사분규를 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거리에 뛰어나와가지고 노사분규를 하겠다고 하겠어요. 잘릴 걸 알면서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자신문에 보시면 2018년 결산 숨통 트인 인터넷 전문은행 구멍 막힌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 전통적인 금융권이 만약에 와해가 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결국에는 한국 정부든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정부들도 자국에 있는 전자은행에 관해서 지금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전문은행에 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제도권에서 숨통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지금 여기 숨통 막힌 블록체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카카오뱅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향후 언제쯤인지는 딱 제가 시기를 말씀 못 드리지만 업비트하고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도 분명히 어느 시점 가서는 분명히 오피셜하게 분명히 내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흐름은 일단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에 관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제목에 보시면 중국 첨단 연구 미 넘어섰다 30개 미래 기술 중 23개가 1위.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 친중이냐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중간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지금 웨이브가 어디서 어디로 불고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분다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지 지금 이런 뉴스를 말씀드려도 납득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미국 주식시장이 까지고 중국 주식시장은 그냥 스테이블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면 그거에 관해서도 이거는 그냥 전략적인 거다라고 말할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 본인들이 말했던 퍼즐이 그렇게 처음부터 말했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말을 바꾸면 쪽팔리잖아요. 근데 내년 어느 시점이 가면 2분기 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스무스하게 이제 말 바꾸는 사람들이 슬슬 생겨난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능력이 갈려지는 거죠.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봤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고 중간에 말 바꾼다면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분석가로서의 좀 약간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주요 차세대 기술 연구 경쟁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뭐 70 몇 개를 1위 한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배터리나 반도체 뭐 신소재 배터리 바이오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빨간 글씨 나와 있는 거 태양전지에 관한 거 콘덴서 전기 이중 콘덴서나 아니면은 화학이나 신소재에 관련한 거 뭐 아니면 암 치료에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1인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의료나 바이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바이러스나 게놈 편집 의료 바이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선도적으로 1위로 차지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항상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러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싸움을 부추기고 그리고 힘의 이동 권력의 이동을 여태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해오는 과정 중에 여기도 딱 양분해서 딱 나눴잖아요. 너네 나라는 앞으로 이쪽을 더 부강시키고 키워. 근데 너네 나라는 이쪽을 부강시키고 키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일부러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삼성전자는 너네가 할 일이 있어. 손정희는 너가 할 일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체스메이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나. 그게 예를 들어서 체스메이커란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서로 분란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엔 핵전쟁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자웅동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견 없는 어떤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뉴스는 이제 제3 인터넷 은행 2020년 출범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4달 시험때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2019년 1월 1일 날 나온 건데 오늘이 1월 1일인가요? 12월 31일인데 1월 1일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상하네. 이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저번에는 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최대 2곳이라고 나와있죠. 본인과 일정과 전산 설비 등 절차난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 은행이 출범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까 국민은행이 18년 만에 파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은행은 계속해서 뭐 3회 은행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4의 은행까지 이런 식으로 살짝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관련한 암호화 거래사하고 분명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넥션을 나중에는 이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저는 시각으로 이 뉴스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뉴스가 오늘의 마지막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 얼마 전에 어저께 그저께 이제 우지한 뭐 사임에 관한 뉴스가 나왔을 거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지안이라는 인물이 이제 채굴장비, 채굴칩에 관한 어떤 개발에 관해서는 조금 기존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원래 후계자도 어느 정도 있었고 자기는 이사직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뉴스가 나온 게 8월 13일인데 수조원 재산가 중국 가상화폐 전도사 우지안 AI 반도체 도전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로 제2의 창업 시작, 중국 보안용 AI 반도체 시장 정조준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 사임을 했다고 그래서 이 바닥을 떠나는 게 아니라 트메인이라는 회사를 둔 상태에서 인공지능 칩셋 개발에 관한 그 연구소를 아마 실리콘밸리에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뭔가 또 다른 사업을 벌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면에 있는 게 그 배후에 있는 게 저는 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손정이라는 인물이 ARM이라는 그런 반도체 설계 회사를 통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손정이라는 인물이 현재로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지안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반도체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평행 이론이 좀 성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빗썸 사건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 뉴스를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우지안 그 인공지능 그거랑 8월 13일인가 나온 그 뉴스랑 같이 겹쳐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손정희 빅픽처 앞으로 AI만 투자 1,000억 미만 투자 안 해. 그래서 100조 규모 비전펀드 운용 계획 밝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운영하는 비전펀드 제2, 제3의 비전펀드는 아마 인공지능 칩셋 위주로 아마 자금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게 제가 찍어서 우지안이 하고 있는 일에 예를 들어서 아식스 칩이나 아니면은 뭐 트메인 관련된 채굴 막 이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사업이랑 칩셋 개발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거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손정희가 말하는 AI에만 투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거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 뉴스를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칠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건 다른 영상에서 다시 뭐 고스트머니 이런 거에 관해서 뭐 아니면 뭐 이더리움에 관한 거 뭐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시장이 되게 조용조용하다는 거를 제가 가만히 집에 있다고 해도 그런 걸 제가 느껴요. 왜냐면 빵을 본다거나 그냥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만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그래도 그런 느낌이 냉각이라는 게 그게 확 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현금을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야금야금 매수하려고 저는 마음을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년 한 1월 15일부터가 이제 이게 흘러갈까라는 거에 관해서 저는 점점 궁금해진다는 거죠.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1월 1일부터 1월 7일도 궁금한데 어쨌건 저는 1월 달부터 어쨌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